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저희가 구분할 때도 경계선이 필요하죠. 또 우리 초등학교 때도 책상에 선을 그으며 여기까지는 나의 자리이고 저기까지는 짝꿍의 자리, 이렇게 경계선을 나눴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계선이라고 하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선 긋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냐, 좀 매정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남을 밀쳐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지키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나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중심을 갖고 나의 삶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운더리는 마치 나를 위한 정원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원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내가 담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각자의 정원 안에는 다른 가치들로 내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 대한 그런 자기 개발, 인간관계, 커리어, 우리는 사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이 마음의 공간 안에 어떤 것을 넣을지는 우리의 선택권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운더리 자체는 이 공간을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삶의 다양한 방면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에 지나치게 참견을 하며 나를 깎아내리려는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바운더리를 통해서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마음을 소통하고 그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표현함으로써 바운더리를 그어 나가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은 보호막이 되어주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감정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삶의 면에서 바운더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사회가 원하는, 사회가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압박을 느낀다면 거기서도 바운더리라는 심리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어 내가 원하는 목소리, 내가 원하지 않는 사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 그것도 바운더리의 연습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내가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여서 나를 중심에 두고 결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 나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 나를 우선시에 두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바운더리가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원하는 요구도 들어줘야 하지만 나도 지키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희생과 더 노력, 소진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태 너무 많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분들은 바운더리는 미국 개인주의에서만 통하는 심리 기술이지 한국 문화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더 미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주의는 사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개인이 자기만의 니즈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데서 기반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와중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회생활도 나와 사회가
만나는 것이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나부터 채워져야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바운더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개인의 각자의 니즈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정신건강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운더리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운더리를 만들어 나가려면 첫째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지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삶은 다 다른 가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이고요. 저는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친한 친구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유전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린 가치는 없고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판단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에게는 이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포용해주면서 내가 어떤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알아갈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 내가 뭐를 꼭 해내야 돼 라는 그런 걱정 없이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예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명 깊었던 적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들의 답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판단하였다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의 목적지로 둔다면 가치는 우리를 그쪽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나침반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가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방향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며 계속 매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과 나의 현재 모습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행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마술봉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현실과 나의 이상적인 삶에서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삶의 가치를 넓게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직장과 어떤 연봉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좁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겪게 되면서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왜 이만큼의 연봉을 받고 싶고 이런 직장을 갖고 싶은지 그 안에 핵심 가치를 찾다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가족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라면 핵심 가치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그 직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행동을 바꿔나감으로써도 그 가치를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은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주말 여행을 가는 것
아니면 매일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 그런 사소한 일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나침반으로 삼아 행동 계획을 세우며 매일매일을 계획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데에는 나의 행동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현재 상태,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나의 행동이 나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기도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삶의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소한 것들을 챙겨나가면서 여유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전념을 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익숙할 수도 있는 어떤 노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어떤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인지 아시겠나요? 1988년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도입부입니다. 저에게는 조성모 씨의 리메이크 곡으로 더 익숙하기도 한데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계속 흥미롭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정말 내 스스로 안에서도 많은 감정들과 많은 생각들이 달라 보이지만 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다른 감정과 생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감정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개념을 처음에 정신분석학에서 다루었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정신분석을 창시한 사람이죠. 프로이드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파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원초적 본능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이드라는 한 파트가 있고 이 이드라는 파트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돈을 발견하면 돈이다 라고 바로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보고 내가 이 돈을 주어도 될까? 내 것이 아닌데 괜찮을까? 라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논리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자아, 이고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사회 가치와 도덕을 내면화한 그런 우리의 한 다른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아, 슈퍼이고라고 프로이드는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이드와 이고와 슈퍼이고 말고도 다른 더 많은 파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미국 가족 상담 치료계의 대가인 리처드 스워츠 박사는 내면 가족 체계 모델이라는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드와 슈퍼이고, 이고가 있는 것처럼 스워츠 박사는 우리 안에는 다양한 더 많은 감정이 존재할 수 있고 마치 이 감정들이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처럼 서로 대화도 나누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단일한 하나의 자아가 아닌 여러 가지 감정으로 구성된 이 다른 파트들은 내면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슈워츠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이 여러 가지 목소리는 각각 다른 경험에 기반한 신념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뇌가 만들어내는 보호자의 목소리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으로부터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이 보호자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목소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성공했고 성취감을 이루었을 때를 기억하며 나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수많은 목소리들 중 어떤 목소리가 나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슈왈츠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이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서도 나의 중심을 잡는 참 자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참 자아, self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참 자아는 수많은 목소리들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나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며 나의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고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중심이 되는 참 자아, 셀프를 찾아야 합니다. 나와 셀프를 구분하는 것. 하지만 이 참 자아를 찾는 것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들이 다 커지면서 우리는 마치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불편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먹구름처럼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먹구름은 우리를 덮칠 것처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감정의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들에는 감정이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 감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 우울함이 나이고 내가 우울감이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감정은 우리의 하나의 일부일 뿐이지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나는, 나의 참 목소리는 중심에 있고 나에게는 다른 파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목소리들을 분리하려면 내 머리에 있는 이 먹구름을 옆으로 살짝 내려놓는다. 옆으로 놓고 내가 그것을 관찰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먹구름을 시각화하면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이 먹구름 같은 목소리를 들어봐 줘야 될 차례인데요. 이 감정들은 아마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 다 각각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감정을 하나의 예로 들어볼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한 감정은 모두가 피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문 앞에 차가 지나간다, 사자가 있다,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피해야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감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이게 왜 나에게 왔지라고 비판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좀 포용을 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길로 향하게 만들어줄 셀프의 목소리인가 구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면 내가 원하는 셀프를 중간에 앉혀놓고 이 다른 목소리들과 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오는데 저를 보호하려는 불안의 목소리가 너 이런 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잘 못해서 망치게 될 수도 있고 창피하게 될 수도 있어. 라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저 인식하고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에게 이런 불안함을 만드는 것은 내가 이해해. 하지만 나에게는 좋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으로 향할 거야. 라고 저의 참자, 셀프를 저의 중심에 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우려의 목소리와 다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것과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 노력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는데요. 전 마치 이런 과정이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랑 매우 흡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매우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매번 화를 낸다면 아이의 니즈에는 저희가 응답하지 못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번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존재하는지, 얘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그것과 대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내 안에 힘든 목소리, 자책, 화, 우울감 이런 목소리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